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노우 교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5일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연두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두 교서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월 27일, 28일 1박 2일 동안 베트남에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미국 대통령이 이 미북 정상회담을 연두 교서에서 발표했다고 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3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2월 7일 비건 미국 북핵 특별 대표가 평양을 지금 방문 중입니다. 그래서 김혁철 북한 이 대표와 지금 이 미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어젠다, 합의 내용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실무회담에서 모든 것이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정상회담 날짜가 잡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워낙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약속을 어기고 또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년 동안 이 북핵 회담을 그리고 북핵 폐기 문제를 계속 시간 끌기를 하면서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상회담 날짜를 미리 못 박아두고 지금 구체적인 어젠다를 합의하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교서 내용은 매우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고, 우선 우리가 가장 관심이 큰 이 북핵 문제와 관련된 입장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두 교서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담한 새로운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이 북핵 문제를 풀겠다. 자, 그러니까 우선은 bold new diplomacy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러니까 이 대담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탑다운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바로 단판을 벌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승부사 기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정치 체제의 전체주의 체제의 성격을 분명하게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신문지인들하고 만나서 과거 행정부 대통령들이 여러 번 합의를 했지만 그건 결국 모두 깨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은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단판지어서 해결하겠다. 그게 이제 이 연두 교서에서 사용한 아주 대담한 그러한 표현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상당히 리스크가 따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신이 쌓아온 그런 하나의 이 협상의 역량을 지금 김정은과의 북핵 회담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공할지 여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싱가포르 회담을 하고 난 이후 지금 6개월이 넘었지만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지한 것, 그리고 이 미국의 어떤 미군의 6.25 전쟁 당시의 유해 신다스크를 보내준 것 외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에 대해서는 회담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지금 있기 때문에 2차 회담, 그러니까 미국 속담에 같은 말을 절대로 두 번 사지 않는다, 이것은 두 번 쏙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두 교서에서 많은 일부 비난이 있지만은 2차 미북 정상회담 한 번 더 그걸 해서 대담한
그러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번 연두 교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외교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역시 형식이라든지 모든 지금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과거 미국의 행정부가 취했던 것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그 형식도 상당히 새롭지만은 이 장소의 선택도 아주 우리가 전례 없는 그런 지금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이 정해졌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 연두 교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2월 27일, 28일 그리고 형식도 여러분 이번에는 하루가 아닙니다. 1박 2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은 불과 몇 시간이 여러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합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 회담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김정은과 이 베트남에 만나서 1박 2일 동안 이 회담을 했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이번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하나의 새로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지금 다낭이 될지 하노이가 될지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낭은 지금 베트남의 아주 유명한 휴양지고 우리 청룡부대가 머물렀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주 매우 지금 관광지로서 곽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형식이라든지 그러면 절차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어젠다를 정해 나가는 이런 하나의 절차들 이런 것들이 모두 대담하고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당시 중국 장쩌민 주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때 한번 새로운 틀을 부시 대통령이 장쩌민에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부시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 회담을 해가지고 1994년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합의를 이 북한이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시 대통령이 취임을 2001년에 해가지고 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때 이 부시 대통령이 채택한 하나의 방식이 바로 중국을 끌어들여서 일본 그리고 러시아까지 모두 포함하는 6자 회담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회고록을 보게 되면은 이 부시 대통령이 장쩌민 주석에게 처음 한 번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6자 회담을 개최하지 않으면은 중국이 북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쩌민 주석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여러분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 번 더 그 회고를 보면은 장쩌민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때 두 번째 전화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중국이 6자 회담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 영변 핵시설부터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그 핵 기지라든지 시설들을 전부 다 폭격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 못해가지고 그때 중국이 2003년부터 6자 회담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부시 대통령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한번 이 새로운 외교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3년부터 진행된 그 6자 회담도 2005년에 한번 합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미국 양자 회담이든지 다자 이런 실무 회담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지금 연두교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되겠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역시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번에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번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외교적인 해법으로서는 마지막이다. 이러한 인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약에 베트남 2차 미북 회담에서 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이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2002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한 업적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외교와는 다른 하나의 군사적이라든지 또 제재를 더 가한다든지 이러한 하나의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두 교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베트남에서 1박 2일에 걸쳐서 한다. 이것이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지막 외교적인 노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비건 대표가 평양으로 가서 3주를 남겨두고 김혁철 북한 대표와 구체적인 이 공동선언의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한이 취해야 할 이 핵폐기 조치 그리고 미국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 교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북핵 문제를 보실 때 이 해결 방안을 크게 사태의 진전을 4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교적인 해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외교적인 해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외교적인 해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역시 군사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이러한 모든 노력이 실패하고 북한이 핵 보유 국가로 남는 아주 최악의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네 번째 또 다른 사태의 진전은 북한의 체제가 붕괴하는 것이죠. 북한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져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북한 새로운 체제가 이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그리고 이 북한이 만약에 붕괴돼 가지고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유엔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한국에 이러한 주변 국가들이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그런 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4가지 중에서 외교적인 협상의 마지막 그러한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북한과의 이 협상이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할 경우에 그 대한민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가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든지 혹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무기를 여기다 다시 갖다 넣어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의 요청에 따라서 이 전술핵을 여기에 쉽게 갖다 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외교 정책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이 평화지상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요청을 미국에게 하리라고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어떤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지막 노력하는 2차 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을 여기다 다시 갖다 넣음으로 해서 대북한 핵 억지력을 우리가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들도 상당한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핵을 개발하고 또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임시 방편적인 조치다 하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핵 보유론이라든지 그리고 전술 핵무기 재도입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을 완전히 여러분 폐기시키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세창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 북핵 해결 방안은 역시 북한의 레짐 체인지, 그 체제의 어떤 그런 파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그러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어떤 평화 지상주의에 그리고 남북 화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환상에 빠져가지고 이 북한의 어떤 내부적인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은 전혀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기 지금 휴전선에 있는 이 대북한 학생기도 전부 다 철거를 해버렸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북한 내부에 지금 여기 탈북자 단체들이 하고 있는 대북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의 어떤 이 자유세계에 한국의 어떤 이 자유로운 삶의 어떤 정보를 들려보내는 그렇게 해서 북한 사회 내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다행이지만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외교적인 협상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동안에 베트남에서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이 북한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북한이 핵 리스트를 내놓고 그 다음에 핵무기라든지 핵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일부를 해외로 반출해서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한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박 2일 동안의 회담에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의 어떤 북핵 폐기와 관련된 합의가 나오지 않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1차 싱가포르 회담 때처럼 자신의 어떤 이 김정은과의 어떤 정상회담, 이 외교 협상의 성과를 실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부풀린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는 커다란 하나의 손상이 올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이 2월 말에 진행되는 그러한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안심이 되는 것은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유명한 CBS 일요일 날 이 톡쇼에 나가가지고 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주한 미군 철수 문제는 북핵 협상에서 북한과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건이 얼마 전에 스탠포드 그 연설에서도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것처럼 주한 미군 철수라든지 그 다음에 한미 동맹과 관련된 어떤 이러한 문제를 북한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한 미군 문제는 북핵 협상에서 일체 논의되고 있지 않다 하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앞으로 있게 될 이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과연 김정은이 어느 정도 수준의 핵 폐기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시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입니다. 제재 완화를 어느 수준까지 해 줄 것인지 이게 이제 베트남 단판을 결정짓는 커다란 지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베트남 2월 말 회담에서 가시적인 구체적인 어떤 북핵 폐기와 관련된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다행히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의회라든지 미국 국내 여론으로부터 커다란 어떤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던 올브라이트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국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절대로 군사훈련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김정은에게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윈윈이 아니고 김정은 윈이 될 뿐이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이 북핵 문제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대로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북핵 핵무기 그리고 핵물질 그다음에 핵시설 리스트를 내놓고 그것을 리비아 방식으로 일부라도 외부로 반출해서 폐기하는 그러한 하나의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이 트럼프 대통령의 2월 5일 지금 연두 교수에는 이 지금 연설문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 이게 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북핵 문제는 이 제일 뒷부분에 이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일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그러한 발언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9년 연설에서는 이 베트남 2차 미국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패러그래프, 한 문단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아주 간결하게 여러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교서를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흥미롭습니다. 이 순서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부분은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미국 의회에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매년 의회에다가 행정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보고하도록 헌법에 여러분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이 대통령의 연설이 매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의회에 와가지고 직접 연설을 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대 제퍼슨 대통령에 들어와서는 제퍼슨 대통령이 이 연두 교서가 대통령이 의회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왕조 체제와 비슷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퍼슨 대통령 때부터는 이 직접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하지 않고 이 서면으로 이 교서만 연설 이 보고서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13년 여러분 잘 아시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직접 의회에 나가가지고 지금 방식으로 연설 형식으로 그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가는 그러한 것에 다시 새로운 출발점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통상적으로 그때는 대통령 취임이 3월 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3월 달에 취임을 해서 3월 달에 가서 연두 교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1929년에 미국에 대공황이 오게 됩니다. 대공황이 오게 되니까 미국 의회나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새롭게, 그러니까 11월 달이 되면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데 3월에 만약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한 4달 정도가 행정이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미국 의회가 이 수정헌법 20조를 발의해 가지고 그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20조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 지금 취임일이 3월 따라서 1월 20일로 여러분 당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금 연두 교서는 통상적으로 1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1월 29일 날 연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연방정부가 여러분 셧다운이 돼 가지고 하원에서 이 하원 의사당에 가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원 의장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연기가 돼가지고 이번 2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 교서를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미국이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걸 보면 참 실용주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대법관들은 참석을 안 했지만 대법관들도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에 여러분 테러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안을 해가지고 일부 장관들은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주 안전한 곳에 여러분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장관들은 참석을 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지금 대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연설문을 보게 되면 상당히 연설문을 잘 썼습니다. 내용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는 여러분 연설에서 시작해서 연설에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들이 연설문을 작성하는 데 쏟는 그 노력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연설문을 여러 번 수정하고 그리고 주말에 백악관에서 심지어는 이 뭐라고 할까요? 텔리 프롬프트를 보면서 여러 번 연설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참모들이 다 앉아서 그러한 연습을 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참 잘 쓴 그러한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 미국 대통령 연두 교서의 이런 백미는 이런 앞부분입니다. 첫 부분이 백미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미국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로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 두 번째 파트가 여러분 국내 정치, 국내 정책 파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외교 정책 파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전체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내용으로 연설이 여러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번 내용은 미국 국민들의 통합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밤 내가 제시하는 이 어젠다라고 하는 것은 공화당의 어젠다도 아니고
민주당의 어젠다도 아니다. 이것은 모든 미국인들의 어젠다이다. 그죠? 참 이게 미국 대통령으로서 아주 통합적인, 나는 비록 공화당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미국 100%의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젠다를 오늘 제시하려고 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 미국 정치에서 새로운 하나의 기회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부분에 조금 더 나가면은 이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복수, 저항, 보복의 정치에서 협력, 타협, 공공선을 위한 정치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지금 미국 공화, 그 다음에 여당이죠. 민주당, 그 다음에 야당. 이 지금 둘 사이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연방정부가 셧다운되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앞부분이 굉장히 어떤 통합을 강조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여러분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공화당 어젠다도 아니고 민주당 어젠다도 아니고 이 미국 국민의 어젠다이다라고 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과거 1960년 초에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공화당 후보였던 베리 골드버트의 어떤 대통령 이 후보를 위해서 찬조 연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연설에서 아주 레이건 대통령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당시 레이건이 이 골드버트는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하는 그 연설에서 이 당시 레이건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미국의 정치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문제다. 그러니까 미국이 발전하느냐 미국이 몰락의 길로 가느냐 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점을 그 레이건이 그 연설에서 했습니다. 그 연설을 통해서 레이건이 아주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러한 하나의 미국의 통합을 지금 이 연설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적인 업적을 2년간의 업적을 거기서 설명하고 연방정부가 더 이상 셧다운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이민 문제 그리고 그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이 국경 문제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의회에 요청한 57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외교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제를 제일 먼저 여러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과 지금 무역을 해왔다. 그 불공정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재앙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이러한 어떤 자유무역 질서를 활용해가지고 경제 침략 정책을 펼쳐왔고 그것은 무역의 관점에서는 미국의 커다란 재앙이었다.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걸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방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에 7,160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불했고 금년에는 7천억 달러를 국방비를 지불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국방비가 여러분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이는 것이 나토 국가들이 이 미국과 이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1,000억 달러의 방위비를 증가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2019년에는 나토 국가들이 GDP의 2% 이상의 국방비를 쓰는 국가가 2018년 4개 국가에서 9개 국가로 지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나토 국가들은 미국과의 어떤 협력을 위해서 미국의 어떤 국방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1천억 달러의 국방비를 여러분 증가를 시켰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두로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마두로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당장 민주선거를 실시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선거에서, 이 연설에서 만약에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유럽 국가들은 모두 지금 마두로를 부정을 했습니다. 다시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문제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철군에 이어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군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중동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지금 이번 연설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볼턴 보좌관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미국이 지금은 석유와 가스에서 아주 최대 산유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에너지원에 있어 가지고 중동의 의존율이 점점 더 여러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이 미국으로 볼 때는 전략적인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라든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는 철군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번 연설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중동으로부터 이 철수를 해가지고 지금 21세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이번 연설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연설과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 정치가 복수 저항 보복의 정치에서 협력 타협 공공선의 정치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야당인 민주당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청문회를 계속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펼쳤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하고 재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세금 문제,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친인척이 어떤 관련되어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 비즈니스와 또 관련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분명하게 아마 이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외 감시법입니다. 영어로 FISA라고 부르는데요. 이 해외 감시법을 자기가 감시법과 관련된 이 문제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기밀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전번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감시법에 따라 가지고 그 영장을 발부를 해줬는데 법원이 그 신청서와 관련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그 트럼프 타워를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FBI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청을 했죠. 그런데 그 도청을 하려고 하는 그 권한을 법원으로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X파일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이 이 돈을 줘가지고 작성한 그 날조된 내용의 문서를 법원에 넣어가지고 그 도청 권한을 얻어내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금 그 법원에 들어갔던 그 서류가 지금 기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두 지금 교수에서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이 부당하게 민주당이 계속 이러한 하나의 이 정치적인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하나의 이러한 이 청문회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목적의 어떤 조사를 계속한다고 한다면은
이 해외 감시법 영장 신청서에 대한 그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문서들을 전격적으로 해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미국 국내 정치는 굉장히 어떤 여당과 야당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 모두에서 미국이 통합돼야 된다. 그러한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강조했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당인 민주당은 하원에서 계속 청문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외 감시법 피사 영장 신청서의 기밀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연설과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과거 행정부와 다르게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 그리고 그것도 이번 회담은 하루가 아니고 지금 1박 2일로 베트남에서 예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외교적인 마지막 노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번 회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외교적인 방식을 통한 이 북핵 해결 노력은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인 플랜 B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